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하루 만에 호가가 3억 원이나 뚝 떨어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됩니다. 반대로 마포에서는 매물로 나왔던 아파트 10채 중 7채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에 넘쳐나던 매물들이 주말을 기점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언론에서는 지금 집값이 드디어 잡히기 시작했다. 매수자들이 지갑을 닫았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금리도 여전히 높은데 정부가 세금까지 건드리니까 다들 집을 던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개편안이라는 거대한 뉴스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 그리고 앞으로 금리와 시장이 어떻게 굴러갈지 뉴스에서 절대 안 다루는 진짜 이유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따라와 보시죠. 여러분의 자산 단위가 바뀔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요. 지난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죠. 핵심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리가 흔히 장특공제라고 부르는 이 세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에 직접 살면 양도소득세의 최대 80%를 깎아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30%까지 적용됐고요. 그런데 이번 개편안의 명분은 거래 활성화였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너무 안 나오니까 오랫동안 집을 깔고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조금 더 유연하게 줘서 집을 팔게 만들겠다는 게 표면적인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상승폭을 초반에 확 높여주고 대신 거주 요건을 특정 지역에 한해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장은 이걸 보고 처음에 환호했습니다. 이제 7년 8년 버티던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으니까 매물을 시장에 집어 던지겠구나.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은 당연히 떨어지겠네. 다들 이렇게 봤습니다. 매물이 쏟아진다는 뉴스와 호가가 버티고 있다는 이 두 숫자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표면적인 기사만 믿은 겁니다. 다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 정책의 진짜 목적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을 꽁꽁 얼려버리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락인 효과, 즉 잠금 효과를 노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아주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타려고 줄 서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30분만 더 기다리면 맨 앞자리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분만 더 기다리시면 맨 앞자리는 아니더라도 중간 자리에 바로 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줄을 빠져나갈까요? 아닙니다. 이미 1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은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끝까지 버티고 맨 앞자리를 타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막 줄을 서려던 사람들은 어차피 10분 뒤에 제도가 또 바뀔지 모르니까 아예 줄을 서지 않고 밖에서 눈치만 보게 되는 겁니다. 정부의 장특공제 개편안이 정확히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금을 깎아줄 테니 팔라고 유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반포에 15억을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35억이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양도 차익만 20억입니다. 기존 법대로라면 10년을 채우는 2027년이 되어야 최대 80% 공제를 받아 세금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으로 8년 9년 차의 공제율이 약간 올라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집을 팔까요? 절대 아니죠. 양도세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미 9년을 버틴 사람은 무조건 10년을 꽉 채워서 최대 혜택을 받으려고 매물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비유를 하나 더 더해보겠습니다. 이거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치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가 집주인이고
한국 같은 신흥국이 세입자인 겁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30% 올리면 세입자는 나갈 수도 없고 버텨야 하는 거잖아요. 매수자들과 시장 참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세금 제도를 건드리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취득세나 종부세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매수를 보류해버립니다. 매도자는 더 큰 혜택을 기다리며 숨어버리고 매수자는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숨어버리는 현상. 결국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빙하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부가 바보라서 이런 엇박자 정책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거시경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고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 결과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겁니다. 금리는 올리면서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유동성은 풀고 이게 단기엔 버텨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반드시 터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작년부터 금리를 내릴 듯 말 듯 시장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결국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잡히니까 고금리를 생각보다 훨씬 오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게 유지해서 물가는 잡으려는데 미국 경제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돈은 계속 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가 폭등합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같은 신흥국 자본이 미국으로 쫙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처럼 금리를 올려야 하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뜻이죠.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들고 수입 물가가 폭등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부동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포인트라도 올리는 순간 영끌에서 집을 산 수백만 명의 이자 부담이 폭발합니다. 건설사들이 빌린 PF 대출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연쇄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환율이 미쳐 날뛰겠죠.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부동산 시장의 시간을 멈추는 겁니다. 미국 금리 하나가 신흥국 자본 이탈을 만들고 달러 강세를 부르고 원자재 가격을 올리고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사태가 한국 제조업 원가를 압박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월급쟁이들의 장바구니 물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수입 물가가 오르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내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고 내수는 더 쪼그라듭니다. 이 사이클 이미 2022년에 한 번 겪으셨잖아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수출주도 산업은 환율 효과로 표면적인 실적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마진이 깎여나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조선업 역시 수주를 많이 해도 환율 변동성에 노출되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특공제라는 세금 카드를 던져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인위적으로 마비시킨 겁니다. 집값이 급등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막고 집값이 폭락해서 담보 가치가 무너지고 은행이 흔들리는 것도 막아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까요? 거시경제가 이렇게 꼬여있고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고 움직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주식이 오르겠지, 부동산이 떨어지겠지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금리는 천천히 내리되 시장은 변동성이 큰 횡보 구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고금리가 당분간 유지되면서 한국은행도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구조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거래는 뚝 끊기고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채 횡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엔 한 방향으로 크게 베팅하는 것보다 섹터를 철저하게 분산시키면서 방어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가는 게 현명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통신주나 고배당 금융주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관망입니다. 장특공제 혜택을 꽉 채우기 위해 버티는 알짜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나오는 급매물은 하자가 있는 물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현금을 쥐고 이자가 높은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에 돈을 묶어두면서 시장의 체력이 빠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대로 흘러갈 때, 즉 분석한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죠. 하반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확실하게 꺾이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고 폭넓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예정대로 내리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 신흥국 자금이 돌아오고 원자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엔 달러 약세 수혜를 받는 금, 구리, 에너지 섹터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한 짓눌려 있던 성장주들이 튀어오를 겁니다.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져야 날개를 다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 기술주들을 선점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분위기가 반전되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진입할 겁니다. 이때는 장특공제 개편안과 무관하게 언제든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서울 핵심지 신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블랙스완이 터질 때, 즉 예상이 완전히 빗나갈 때입니다. 근데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고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강세가 장기화되고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연준은 금리 인하는커녕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고 달러는 킹달러로 변모합니다. 한국은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대폭 올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고 있던 둑이 무너집니다. 영끌 쪽에 매물이 쏟아지고 PF 연쇄 부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현금 비중을 높이고 환노출이 큰 자산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현금 비중을 70%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인버스와 같은 하방 베팅 자산을 일부 포트에 편입해서 방어막을 쳐야 합니다. 2022년 레임덕 장세처럼 방어적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건 제 분석이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시장은 누구도 100%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합니다. 변수는 매일 새롭게 등장하니까요.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이면 그리고 미국 금리와 환율,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랑은 대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남들이 표면에 드러난 파도를 볼 때 우리는 그 파도를 만들어내는 심해의 해류를 읽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단 1mm라도 넓혀주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연될 때 몰래 웃음 짓고 있는 특정 세력과 그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아주 집요하게 파헤쳐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